날씨가 좋은 날에는 과일 매출이 높으니까 그걸로 돈을 벌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과일은 안 사가고 꽃을 사가니까 꽃으로 돈을 벌고, 이게 이제 상품 믹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CRM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유통과 소매업에 해당되신 분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런 이야기 꺼내면요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얘기하실 그런 주제들이에요. 자, 유통 소매업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요 기업, 거래처, 산업구조, 수익구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유통업은 제조된 상품을 다수의 소매상이나 기업에게 전달하는 가치의 연결 산업입니다. 제조업과 소매업 사이에 제품을 대량으로 매입, 저장, 분류, 공급하며 시장 전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합니다. 유통업의 본질은 적시에, 적소에, 적정한 가격으로 상품이 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급망 전체의 안정성과 속도를 결정짓는 산업입니다. 유통업의 소매 계열의 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코엘 패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패션 OEM, 유통 융합형 모델이에요.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열심히 옷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대표적으로 유통업입니다. 글로벌 유통업이에요. 화학, 철강, 에너지, 건설, 주택, 의약품, 급식, 골프, 리조트, 의류 여러 가지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형 유통 코스트코죠. 창고형 유통 모델의 원조, 글로벌 회원제 도매로 1등 33,000원부터 80,000원까지 회원제 도매업이죠. 인그램 마이크로는요 IT기기 전자부품 중심의 유통회사입니다. 전세계 160개 국가의 IT 유통업체 1등을 달리고 있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엔비디아, 휴렛패커드 이런 곳들의 전자부품들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예요. 유통회사들은 누가 고객이냐라는 거죠. 유통회사는 고객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돈 받아요? 제조사들한테, 브랜드사들한테, 수입업체한테요. 세 군데입니다. 네, 유통회사예요. 그러면 제조사한테 돈 받아요. 이 물건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쪽 팔아줄게요. 돈 받습니다. 브랜드사한테 공급받습니다. 돈 받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브랜드사한테 물건 유통해주고 뿌려주고 보관해주고 돈 받습니다. 그리고 수입업체 혹은 수출업체한테 돈을 받습니다. 물류를 기반으로 해서 한 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매 파트너한테도 돈을 받습니다. 소매 중심의 유통이다. 고객한테 받는 겁니다. 커스터머한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매 중심의 유통업이다. 리테일러한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 고객이다. 그러면 나의 고객 기업에게 받는 겁니다. 상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목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요 거래처들을 보면 서비스 파트너이거나 운영 파트너가 해당됩니다. SCM이라고 통상 부르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공급망 경쟁력을 관리하라 라는 이야기이고, 상품의 이동, 정보, 거래를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들은 사실은 B2B가 기업 수로는 더 많습니다. 기업 수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산업 구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품 유통 산업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식품이다. 그러면 식자재를 가공하고 생산합니다. 식자재 유통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BCG 로지스 어딘지 아세요? 편의점 운영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 체인, ERP 기반 주문 시스템, 납품 효율을 극대화, 이게 이제 핵심 요소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공공급식, 프랜차이즈, 호텔 리조트, 그리고 마트 이런 쪽으로 식자재들을 유통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CJ 프레시웨이, SPC가 빵만 파는 게 아닙니다. 식자재 유통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구조다. 패션 유통이다. 그러면 제조사가 유통사 및 플랫폼, 그리고 소비자, D2C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유통사는 제조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사를 끼지 않고 다이렉트로 만난다. 그러면 이것을 D2C라고 부르죠.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라고 부르고, D2C라는 말이 있는 게 뭐예요? 대부분은 유통사나 플랫폼사를 끼고 소비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사는 제조 열심히 하고, 유통사는 고객 서비스 열심히 하고, 소비자는 유통사에서 서비스 해주는 대로 나는 만족을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통사의 수익 구조는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너무나 분명합니다. 최종적으로 소매가격, 소매가격에서 부가세를 빼면 소비자가 가져가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네트 프라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사온 가격에서 운영비 붙이고 마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것이 거래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싸게 사오고 운영비 절감하고, 소비자에게는 인지된 가격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내가 얻는 마진은 높을 수 있도록 가능한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아볼까? 건전한 의미에서요. 비싸게 팔아볼까 고민하고, 운영비용은 낮출까 고민하고, 매입하는 비용은 어떻게 싸게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유통회사는 그래서 판관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게 관리돼야 됩니다. 인당 매출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형 수수료도 있습니다. 내가 매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이동이 가요. 그리고 중간에 관리 수수료를 받는,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형태, 판매 장려금을 받는 형태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그럼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매입해서 마진 붙여가지고 고객한테 팔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입 안 합니다. 매입이 없어요. 그 큰 돈을 매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잠깐 위치만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네에 핸드폰 가게를 가보면 거기에 삼성 갤럭시가 뭐 이렇게 100대 있고 200대 있고 그래요. 그거 다 매입한 거 아닙니다. 그냥 위치 이동이죠. 물류만 이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넘길 때 내가 180만 원에 가져와가지고 200만 원에 팔았어요. 그 200만 원에 판매한 것이 200개요. 그러면 내 매출이 2억입니까? 그러면은 뭐 대리점의 매출은 막 2억, 10억, 막 100억 이렇게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매출로 안 잡힙니다. 그냥 얘들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고, 대리점의 매출은 그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그게 중개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뭐 무신사, 야놀자, 여기어때 플랫폼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곳은 그래서 거래 매출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일어나는 전체의 매출, 그걸 거래 매출이라고 그러고, 그 매출이 다 법인상의 매출로 신고해야 될 매출 아닙니다. 그건 거래 매출인 거고요. 나의 실제 매출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만 내 매출이고 그것만 법인상에 신고하고 세금의 의무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리베이트만 내 거예요. 수수료만. 그 다음에 유통회사 중에 하나가 데이터나 콘텐츠 기반 수익 구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포티파이를 운영하거나 멜론을 운영을 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창작자의 작품을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낸 돈이 1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창작자에게 50원 주고 내가 50원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유통, 거래, 검증, 보상을 내가 해주는 값으로 일정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와 콘텐츠 기반의 수익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통입니다. 소매로 넘어오면 리테일이죠. 이쪽으로 보면 소비자 경험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통, 소매를 오늘 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딱 붙어 있기 때문에요. 도매 기반의 유통이 있고 소매 기반의 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은 다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매와 유통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사 이런 데들이 있는 거예요. 소매업이지만 유통을 포함하고 있죠. 패션 D2C 유통의 대표 주자다. 브랜드 입점, 플랫폼 자체 PB를 강화하고 있다 인 겁니다. 지금 D2C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거의 이제 유통이지만은 D2C스러워 보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GS 리테일 편의점 업계에서도 그냥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근린형 소비 채널 1위죠. O2O 배달과 픽업을 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O2O 기반을 확장하고 있죠. 전 세계 1등 리테일 월마트 되겠습니다. 샘 월튼 헤어진 넥타이를 메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를 외치면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미국 서민들의 천국, 천국이라 하면 좀 과합니까? 서민들의 놀이터 월마트 만들었죠. 세계 1위의 소매업체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 매출 순위로 보면 월마트가 리테일이면서 엄청나네요. 10억 US 달러니까 6,110억 달러입니다. 6,110억 달러. 야, 전 세계 1등입니다. 매출 규모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람코죠. 석유 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파는 곳은 좀 빼고요. 그 다음이 아마존. 나머지가 이제 석유 파는 곳들이 있고 애플이 이제 IT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매출로 1등이었는데 연도로 달리하기 때문에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출 규모로 세계 1등은 월마트다. 소매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온라인상의 소매업으로 아마존,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리테일 혁신이다. 구독경제, 프라임 모델을 썼죠. 프라임 회원제 모델을 썼고요. 계속해서 매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참 혁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리테일 회사다 이렇게 부르기 좀 미안한 지경까지 됐죠. 자, 주요 거래처, 소매의 주요 거래처는 뭐니 해도 상품을 받는 공급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가 되겠죠. 그리고 재고, 배송, 물류, 효율화를 지용하는 운영 협력사도 주요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테일 하다 보면 삼자 물류도 하고 창고도 운영하고 IT 시스템 회사랑도 거래하고 ERP 프로그램 회사한테 돈도 내고 물류 플랫폼한테 돈도 내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파트너사들이 이런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매업의 제품을 노출, 판매, 홍보하는 외부 채널들. 여러분들 내가 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내 자사몰에서만 팝니까? 아이고 쿠팡에 올라가야죠. 아마존에도 올리고 찡둥에도 올리고 라쿠텐에도 올리고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의 구제는 제조에서 도매 유통에서 소매업으로 소비자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소매업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익 구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상품 빼고 마진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을 있다. 상품 믹스라는 단어인데 뭐 상품 믹스는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다. 그러면 내가 과일만 팔아요. 그러면은 과일이 비가 오거나 이래가지고 과일이 안 팔리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매출 확 떨어집니다. 아니죠. 과일 가게는 가치 사슬에 있어서 꽃을 구매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갖다 놨어요. 과일도 팔고 꽃도 갖다 놨어요. 그러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과일 매출이 높으니까 그걸로 돈을 벌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과일은 안 사가고 꽃을 사가니까 꽃으로 돈을 벌고, 요게 이제 상품 믹스입니다. 소매업은 요걸 잘해야 됩니다. 잘 팔리는 날이 있고 안 팔리는 날이 있으니까 파도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상품 믹스라는 단어가 있다. 수익 구조는 그런 상품 믹스와 마진 관리가 종합적으로 함께 있어야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리테일의 경우는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했느냐, 인건비, 공간, 재고, 주문 시스템, 점포당 수익률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원가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인건비 항목이 올라가니까 P오더입니까? 여러 가지 오더들이 테이블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삼식이도 돌아다니잖아요. 이거 뭐 서빙 로봇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이거 거부감 거의 없어요. 재밌어요. 이렇게 갖다가 옮기는 거에 대해서 보조하는 형태로. 이거 뭐 한두 대 돌아다니면 한두 명 역할은 충분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점포 수익 구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CRM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단기 거래 중심 구조, 온타임 세일을 뛰어넘어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리고 멤버십 관리를 통해서 일회성 매출이 반복성 매출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쿠팡이 잘한 거 아닙니까? 와우 멤버십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쿠팡 플레이, 손흥민 뛰는 거 그냥 무료로 보게 해주면서 계속해서 반복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앱에 자꾸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 무료까지 막 풀어버리잖아요. 비용과 흐름을 좀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유통업은 기본적으로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회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300억 규모의 식자재 유통업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유통업이다 그러면 매출 원가가 높습니다. 매입이 막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공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선 제조업이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공이 있다 그러면 그거 제조업 신고합니다. 근데 가공이 없죠. 그러면 유통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내가 물건을 1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내가 가지고 와서 가공이 없는데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최대 15%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가지고 볼펜 하나를 샀어요. 이 볼펜, 이 편의점이 얼마에 매입했을까? 그거 한 70에서 85%까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이다, 만두다, 이런 거 있죠. 냉장 비용이 들어가고 유통기한에 한계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마진율이 꽤 됩니다. 한 65에서 70% 정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런데 칼이에요. 칼, 볼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 양말 하나예요. 이런 거는요 오래 놔둬도 되잖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말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뭐 굉장히 매입 원가가 높습니다. 그런 거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86% 나오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4% 나와서 판관비 11% 쓰고 영업이익을 3%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회사의 영업이익은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매출이 300억인데 영업이익은 9억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제조업의 경우는 10에서 15%, 제조업이 10에서 15%, 물론 20%, 25% 나온 회사도 있습니다만 10에서 15%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 제조업은 빨간불입니다. 근데 유통업은요 6%에서 12%를 놓고 6% 아래로 내려가면 약간 경고성 등이다. 경우에 따라서 막 3, 4%까지도 한다. 요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통업을 안 하시고 다른 제조업이나 특별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지식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 뭐 유통업인데 매출이 300억이네. 우유와 그러면은 뭐 이익이 막 60억 나오고 막 30억 나겠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은 뭐 이쪽에 주니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다. 유통업이 영업이익률은 가장 낮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낮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한 사람이 감당하는 매출액이 굉장히 높다. 인당 매출액이 굉장히 높다. 매입이 많죠. 매입이 많습니다. 물건 사오는 게 많습니다. 유통업은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회전율입니다. 재고가 묶이면 사오는 게 많은데, 사왔는데 다 공장에 있어.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다 매장에 깔려 있어요. 돈이 다 어디 있냐? 여기에 깔려 있어. 팔지도 못해. 회전율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류 효율, 그리고 거래 안정성.
장기간 내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몇 명이나 되느냐, 단골 고객이 얼마나 많냐, 회원이 얼마나 많냐, 멤버십 얼마나 많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인지 경영 가르쳐 드릴 때 고객 도시경 말씀하잖아요. 일회성 거래를 다회성 거래로 만드는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죠. 고객 유지 중심의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매업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업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소매업을 해요. 매장을 가진 소매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매출을 일으킨다. 그럼 이제 매출 원가가 우리가 뭐 설렁탕집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상품 원재료를 가져와 가지고 현장에서 가공하는데 설렁탕의 원료비와 재료비와 가공비가 55%예요. 요 정도 듭니다. 설렁탕집 요 정도 들어요.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서 가공이 일어나니까 39% 썼어요. 영업이익이 6% 정도 나왔어요. 한 달 매출이 1억인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재료 원가가 5,500만 원이고 판관비로 3,900만 원을 쓰고 영업이익을 600만 원을 남겼어요. 600만 원을 남겼다. 그러면요, 이게 그나마 근실하게 하고 있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쉬움은 있죠. 1억 매출에 600만 원 남겼으니까 당연히 그 경영자의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는 겁니다. 그렇게 남겼다.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현실이 이렇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매업의 현실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요. 손익구조를 지키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단골 고객 늘리기, 마진율 올리기, 꾸준한 고객 관리하기, 재구매율, 상품 믹스, CRM.